올 3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낮은 0.4%로 둔화됐습니다. 4분기를 고려해도 사실상 올해 성장률은 1%대에 그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방금 전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연내 한일 정상회담 성사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피우고 또 국내로 밀반 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후에 나옵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물량 공급 우려에 청약 시장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올 3분기에 우리나라가 2분기와 비교해서 0.4% 성장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최소 0.6% 이상은 성장을 해야 올해 목표치인 2%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2% 달성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3분기 경제 성장률 당초 0.5% 정도는 무난히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이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기 대비 0.4% 성장에 그쳤습니다. 건설 투자가 감소한 게 영향을 끼쳤는데요. 건설 투자는 건물 및 토목 건설이 모두 줄어 5.2% 감소했습니다. 반면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는 각각 0.1%, 1.2% 증가했고 설비 투자와 수출이 모두 늘어났습니다. 관심사는 올해 전체 경제의 성장률일 텐데요. 정부는 2%는 달성하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겠죠. 네, 산술적으로 성장률이 연 2%를 달성하려면 3분기와 4분기 최소 0.6% 이상 성장해야 합니다.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이 각각 마이너스 0.4%, 1%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앞서 한은은 지난 7월 경제 전망 때 3개월 전보다 0.3%포인트 낮춘 2.2% 전망치를 제시했지만 9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총재가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4분기 여건도 밝지 않은데요.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정부 재정 집행률이 77.4%로 상반기에 대거조기 집행돼 하반기 기여도가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세계무역기구 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를 이달 중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오전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농민들이 우려하는 WTO 개도국 특혜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 설치와 또 농업 예산을 국가 예산의 4에서 5%로 증액하는 등 6대 항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락 때문에 영업이익 4,72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분기별 흑자가 5천억 원을 밑도는 것은 13분기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우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3분기 실적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SK하이닉스의 올 3분기 매출은 6조 8,388억 원, 또 영업이익은 4,7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었던 1년 전에 비하면 매출은 40%, 또 영업이익은 93%나 감소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이때에 비하면 영업이익이 10분의 1에도 못 미친 겁니다. 직전인 2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6%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6% 줄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도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제품의 가격 하락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3분기도 3분기인데요. 앞으로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4분기가 바닥이 아니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반등할 수 있으리란 전망 때문인데요. 실제로 올해 들어서 줄곧 떨어지던 디램 가격이 지난 7월부터는 2.94달러로 석 달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특히 디램의 경우 일부 데이터 센터 고객의 구매가 늘어나면서 3분기 출하량이 2분기보다 2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낸드플래시는 3분기 출하량이 2분기보다 1% 감소하긴 했지만 저가 제품 판매 비중을 줄이면서 평균 판매 단가는 오히려 전분기보다 4%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5G 스마트폰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세에 진입한다는 점도 메모리 수요 증가에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분석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10 시리즈의 지문인식 오류 개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폴더블 폰인 갤럭시 폴드의 액정 결함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서주영 기자. 네, 소지연입니다. 삼성이 지문인식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선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시작한 보안 패치 업데이트는 일단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치 후 다행히 인식이 아주 잘 된다는 등 업데이트란 사용자들의 후기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업데이트 후 지문 인식 속도에 대해 묻는 자체 설문조사도 등장했습니다. 오늘 아침 약 50여 명의 응답자 가운데 27명이 지문 인식의 속도가 빨라졌다고 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4시간 안에 순차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지문인식 오류는 어느 정도 상황이 봉합이 되는 수준인 것도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삼성 폴더블 폰의 액정 결함이 또 지적이 됐습니다. 네, 갤럭시 폴드에 또다시 결함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된 건데요. 접히는 중앙 부분의 세로줄과 검은 점 등 공교롭게도 출시 연기를 불렀던 불량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는 경기도에 위치한 삼성 서비스센터 두 곳에서 모두 외부 충격 등 고객 과실이라며 액정 교체 비용으로 65만 원의 견적이 나왔다고 항의했습니다. 네, 삼성 측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삼성 측은 각기 다른 두 곳에서 같은 판단을 내렸다면 고객 과실일 확률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수거해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하는데 소비자가 제품 수거를 거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제품 수거 조사를 진행한 뒤 공식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GS홈쇼핑이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주식회사 한진지분 전량을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백기사로 등장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GS홈쇼핑이 인수한 지분 얼마나 됩니까? 네, GS홈쇼핑은 고 조양호 회장이 갖고 있던 주식회사 한진지분 전량인 6.87%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규모는 약 250억 원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한진의 지분 구조는 한진칼이 1대 주주, KCGI가 2대 주주, 국민연금이 3대 주주고 조양호 회장이 4대 주주입니다. GS는 이번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 인수로 주식회사 한진의 4대 주주가 되는 겁니다. 네, GS가 이번에 한진의 지분을 인수한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GS홈쇼핑은 설립 초기부터 한진과 협업해 왔는데요. 현재 GS홈쇼핑 배송 물량 가운데 약 70%를 한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GS홈쇼핑은 한진이 물류와 관련해 광범위한 사업 영역과 인프라를 보유해 투자하기에 적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결국은 GS 측의 설명에 따르면 사업적 도움이 된다 이런 건데 이번 지분 인수로 한진그룹의 오너 일가의 뺏기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아직 매각 대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너 일가 입장에서는 GS홈쇼핑의 한진 지분을 매각한 것이 경영권의 위협 없이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현재 조양호 전 회장의 상속세가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포함해 2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속세 납부 시한은 이번 달 말입니다. 따라서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이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서울 아파트 청약 열기가 계속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비인기 브랜드 또 소형 단지의 청약 경쟁률도 평균 수십 대 1, 최고는 200대 1을 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이 청약률 열기가 어제도 확인이 됐다고요? 네, 어제 1순위 청약이 진행된 서울 동작구 동작동의 이수 스위첸 포레일즈에서는
이 165가구 모집에 7,375명이 몰려서 평균 경쟁률 44.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230대 1에 달했습니다. 같은 날 청약 접수를 받은 강동구 성내동의 힐데스하임 올림픽파크도 33가구 모집에 2,080명이 몰리면서 평균 63대 1, 최고 경쟁률은 233대 1에 달했습니다. 이 두 아파트 모두 소비자 선호도가 매우 높은 인기 브랜드 아파트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 기자, 그런데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곧 시행하면 지금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분양이 가능할 텐데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까? 분양가는 내려가겠지만 얼마나 많은 아파트들이 서울에서 공급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서울의 경우 새 아파트 공급은 재개발과 재건축 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많은 재건축 사업이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을 이유로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또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9억 원이 넘는 분양 아파트도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현금 부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청약자들이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청약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청약 열기가 내년 4월 말 상한제 적용 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소비자들은 한 달에 평균 6개의 업체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멤버스가 17에서 60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한 달간 이용한 쇼핑 업체를 조사한 결과 1인 가구는 평균 5.2개 쇼핑 업체를, 자녀가 없는 기혼자는 4.8개 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경우 지난 2016년에 비해서 밤 9시부터 11시까지 심야 시간대 주문이 5.5% 늘었습니다.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또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선고 공판 정확히 언제 열립니까? 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선호 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2시 1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은 밀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 젤리형 대마를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고요. 또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6차례나 변종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5년인데요. 재판 결과는 좀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네, 법조계에선 범행 혐의가 유사한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의 선고 결과에 비춰 집행유예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필로폰 투약과 밀반입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 씨에게 이 씨와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 측에서도 이 씨가 직접 검찰을 찾아 용서를 구하고 구속을 자청한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자신의 건강 상태와 만삭의 아내 등을 거론하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다음은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오늘 종합감사를 끝으로 20대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은 기획재정부와 또 한국은행 등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감사가 열리고 있고요. 오후에는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린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기재위 국감의 화두는 역시 성장률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3분기 성장률이 0.4% 성장에 그친 것을 두고 올해 2% 성장 달성이 어렵게 됐다는 야당 지적이 나왔는데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2% 미만의 경제 성장률은 80년대 오일 쇼크, 90년대와 2000년대 금융위기 이후 없다며 당시에는 갑작스러운 쇼크였지만 현재는 만성 질환으로 회복이 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분기 경제 성장률이 0.97%를 기록하면 올해 2% 달성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금융 관련 법안 소식도 있는데요. 실손보험 청구가 앞으로 간소화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요.
네, 정부가 입장을 바꿨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신중 검토 입장을 보였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해 동의로 입장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계가 심평원이나 보험사의 의료 데이터 자의적 활용을 우려하는 만큼 서류 전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열람할 수 없게 할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후엔 인터넷은행 특례법 일부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인데요.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있으면 자격을 배제하는 현행 심사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대주주인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에 걸려 증제가 어려운 K뱅크 입장에 큰 호재이고 인터넷은행 업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올 연말 금융권 수장들의 인사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허인 KB국민은행장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다른 은행장들의 연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권 인사 이모저모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먼저 오늘 KB국민은행장 후보 선정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요. 현 허인 은행장의 연임이 사실상 결정이 됐다고요? 네, KB금융은 오늘 오전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허인 현 은행장을 차기 KB국민은행장 후보로 재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취임한 허 행장은 2년 임기가 다음 달 20일 만료되는 만큼 KB국민은행은 차기 은행장 후보 선임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달 말 대추위에서는 후보 선정 기준 절차에 대한 의견을 모았는데요. 허 행장에 대해선 재임 기간 중 경영 성과, 중장기 경영 전략 실행력, 조직관리, 리더십 등을 검토해 은행장 후보로서 적정성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다른 은행들도 줄줄이 차기 은행장 인사가 예정이 돼 있죠. 네, IBK 기업은행장과 NH농협은행장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선 김도진 IBK 기업은행장은 연임 가능성이 불투명한 편입니다. 지난해 1조 7,643억 원으로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국책은행 특성상 입지가 불안한 상황인데요.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대훈 NH농협은행장도 올해 말 2년 임기가 끝나는데요. 농협은행은 지난해 순이익 1조 2,226억 원을 올려 전년보다 87.5% 급증하는 등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이 밖에 내년 3월에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임기가 만료되고 내년 4월에는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회장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SBS CNBC 김상현입니다.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가상화폐 리브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놓자 비트코인의 값이 급락했습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오늘 기준 비트코인의 국제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7%가량 떨어진 875만 원으로 지난 5월 중순 이후 약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저커버그는 미국의 모든 규제 당국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리브라의 결제 시스템을 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왕직위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잔뜩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갈등 해소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죠.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이낙연 총리가 아베 일본 총리와 만났다고요? 네,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총리와의 면담이 조금 전 종료됐는데요. 면담은 당초 예정됐던 10분보다 길어져 20여 분간 진행됐습니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친서에도 양국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제 이낙연 총리는 총리 면담에서 일정한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기 때문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면담의 목표가 대화 분위기 조성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구체적인 현안보다는 양국 정상회담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총리 방일 일정이 오늘까지인데요. 아베 총리까지 만났으니까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 총리는 오늘 오후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 회장과 이란 경제협회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총리는 일본 야당 대표 등 정계 인사들을 만난 뒤 일본 현지에서도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집권 여당인 자민당 지도부와의 면담은 불발됐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저녁 방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가문에 흐르는 피해 저주를 거부하고 인간의 삶을 살고자 하는 드라큘라. 끊으려 애써도 끊어지지 않아. 내 안의 욕망은 더욱 깊어지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지키기 위해 흡혈귀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1897년 브람 스토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체코 뮤지컬 드라큘라가 1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섬세한 무대 연출과 11인조 라이브 오케스트라의 서정적인 음악 등이 400년을 넘나드는 서사를 완성도 있게 그려냅니다. 평범한 한 인간이자 남자로서 살고 싶었던 드라큘라 역에는 신성우와 임태경, 엄기준이, 드라큘라와 대적하는 반 헬싱 역에는 김범래와 이건명 등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합니다. 거울 속에 낯선 얼굴 나 역시도 알아볼 수 없는 내 모습. 19세기 유럽 최고의 인기 작곡가였던 오펜바흐의 마지막 작품 호프만의 이야기를 국립오페라단이 14년 만에 무대에 올립니다. 독일 낭만주의의 대문호 호프만의 3가지 단편 소설을 토대로 3번의 연애담과 예술가로서의 꿈과 좌절을 옴니버스식으로 엮었습니다. 다양한 버전 가운데 이번 공연에서는 인간은 사랑으로 성장하고 시련으로 더욱 성장한다는 메시지를 극적으로 연출합니다. 베토벤 해석의 최고 권위자인 피아니스트 안드라스 슈프가 국내 관객과 만납니다. 내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공연에는 그가 창단한 오케스트라 카펠라 안드레아 바르카와 함께 베토벤 협주곡을 연주합니다. 때론 지휘자로 때론 피아니스트로 1인 2역을 소화하는 슈프는 이번 내한 공연을 포함해 싱가포르와 일본 등의 아시아 투어를 이어갑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과 스페인은 지정학적 강점을 기반으로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국빈 방한을 계기로 서울에서 열린 한 스페인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 디지털 경제와 또 친환경 에너지, 건설, 인프라의 제3국 공동 진출 등 3가지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철탑 고공농성을 벌여온 한국GM 비정규직 노조가 2달 만에 농성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GM 부평 비정규직지회는 고공농성 60일 만인 내일 농성을 끝낼 예정이며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 본부장의 단식 투쟁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내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카오카잼 한국GM 사장의 검찰 구속 수사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6% 하락하며 2,077포인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98% 하락세입니다. 652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GS 홈쇼핑과 한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GS 홈쇼핑이 고 조양호 회장이 보유하던 한진 지분 6.87%를 취득했습니다. 물류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목적이라고 하는데 두 종목 모두 떨어지고 있습니다. GS 홈쇼핑 0.86% 하락세, 한진 역시 7% 급락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LG디스플레이는 3분기 어닝 쇼크에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1.4% 하락세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하루 만에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을 주요 원인으로 꼽혔지만 현재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0.78% 내림세를 보이며 5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2.19% 오르며 7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대 경제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4분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까 이런 가운데는 대증요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도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